이제 변수를 우리가 상수로 만들 때에는 없네. const int n 뭐 0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변수들은 그 상수들은 상수라는 걸 좀 식별자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끔 이렇게 대문자 같은 걸로 써요. 그래서 형태만 봐도 얘가 상수다, 변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보통 변수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C++에는 이제 모든 C++ 가면 const만 있는 게 아니라 const expr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20 가면은 const eval, const init 추가됐어요. 이 C++는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데 뭔가 그 일가견이 있고, 얘네까지는 모르더라도 const expr까지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const expr은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저 const expr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함수를 수식할 때 많이 써요. 함수 수식하는 용도로.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const expr int foo int n이 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 foo라는 함수인데 앞에다가 const expr로 수식해 놨어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 foo 100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foo 100. 그러면 인자로 상수를 전달했죠. 그럼 이 foo 100이 실행 시간에 실행되지 않고 언제 실행될까? 컴파일 시간에 실행돼요. 최적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foo n 이렇게 불렀다. 그럼 얘는 컴파일 시간이 아니야. const expr이라더라도. 근데 const expr라고 써놓으면은 얘는 이 함수를 실행 시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실행을 해가지고 이 값이 만이야. 그럼 만으로 이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시간 단축되겠죠. exe 코드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함수 호출 코드가 아니라 그 위치는 상수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const expr. 그래서 const expr은 const와 똑같은 변수를 수식하면은 수정을 못하는 변수예요. 근데 const expr은 어떤 개념이냐면 컴파일 시간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컴파일 시간에. 그리고 함수가 const expr이면은 함수를 실행 시간에 호출해서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실행해가지고 그 값으로 바꿔버려요. 별의별 것 다 도입하죠. C++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일반적으로는 const int max n 이거 오류예요, 오류 아니에요?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행 시간이 돼서 n이 어디 변수 있겠죠. 그럼 이 n 값으로 max를 초기화해주고 max는 그 이후로는 수정이 안 돼요. 근데 const expr int max n 이렇게 쓰면은 이건 에러 납니다. 왜? 컴파일 시간에 이 max 값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n이 아니라 100이면 이거 돼요. 근데 이렇게 쓰나 여기를 100이라 하나 이 두 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const expr나 n이나 요거나 요거나. 근데 const는 이게 되고 const expr는 이게 안 돼. 이거는 뭘 알아야지 결정할 수 있어. n을 알아야 되는 거고 변수의 값은 컴파일러가 미리 판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C+11 이후에는 이 const 관련된 수식어들이 여러 개 생기고 있다. 왜 생길까? 더 최적화하는 거예요. 최적화를 더 하는 거고. 보통 최적화는 누가 해주는 게 맞아? 여러분이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컴파일러가 하는 게 맞아요?
컴파일러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컴파일러가 너무 똑똑하지 못하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런 const EXPR이에요. 그래서 const EXPR을 통해서 실행 시간에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네, 이제. 자, 변수 선언, 초기화, 이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변수 선언할 때 필요한 게 타입, 이름이에요. 그럼 타입 관련한 얘기는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변수 선언할 때 필요한 그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름 짓는 것들을 전체적으로는 식별자라 그래요. 뭐 함수 이름, 변수 이름, 상수 이름 다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C++에서 이 식별자를 명명하는 규칙은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를 쓸 수 있는데 C++20 가니까 또 제한을 많이 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모지도 쓸 수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뭐 이모지로 변수 이름 지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 저런 건데 뭐 라틴어 뭐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위에 %% 들어간 그런 문자도 있죠. 그런 걸로도 이제 프랑스나 뭐 그런 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말고 또 위에 악센트 같은 거 붙은 것도 있지. 그런 유니코드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 이름을 지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만은 쓸 수 있고 중간에 공백 문자 쓸 수 없고 키워드 쓸 수 없고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이제 문법들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 문법을 외우면 안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문법은 누구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문법에 맞게 프로그램 작성하지만 컴파일러는 이 문법에 안 맞으면 거부하죠. 번역을 안 하죠.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이 돼 보면은 당연히 이 문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백 문자를 넣었어. 그럼 그건 당연히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건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는 거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화이트 마이너스 박스면은 컴파일러는 얘가 A 화이트 빼기 박스로 인식하겠지 하나 식별자로 인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10이 다 있어. 이건 왜 안 되지? 이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저거는 돼도 될 것 같은데. 컴파일러가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컴파일러를 좀 쉽게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컴파일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인데도 안 되는 경우는 저거 허용하면 컴파일러 만들기가 좀 더 귀찮아지는 그런 요소들도 보통은 문법에서 배제합니다. 컴파일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어서 얘는 특별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문법들은 외우는 건 아니고 좀 이해하려고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이해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식별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거니까 이 식별자를 지을 때 중요한 게 첫째가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이 이름을 보면은 얘가 뭘 하려고 하는 변수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를 잘 하려 그러면은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영어로 우리가 변수 이름도 지으니까 영어를 좀 잘 해서 쓰시면 좋겠고 제일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변수 이름들을 영문자로 썼는데 스펠링이 틀려. 그럼 약간 창피해. 대학생인데, 근데 스펠링이 틀려. 그래서 변수를 영문으로 쓰는 건 좋은데 스펠링이 틀리면 약간 여러분들 회사 가서 프로그램 짜봐. 프로그램 짜는데 코드를 썼는데 상사가 아니면 여러분 선배 개발자가 보고 있는데 스펠링이 틀렸어. 그럼 창피하잖아.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할 때도
변수 이름 스펠링 틀린 사람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펠링 안 틀리고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식별자를 통해서 또 뭐를 알 수 있었냐면 이 식별자의 종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종류를. 그래서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C++ 라이브러리 자체가 저걸 안 따라. 저걸 안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얘를 좀 이게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구조체 이름, 새로운 타입 이름도 있잖아요. 열거형 이름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문자. 그럼 저렇게 people 썼다, student 썼다. 그러면은 얘는 구조체 변수다, 클래스 변수다, 이런 클래스 타입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와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수 이름은 다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관례예요. 다만 C++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을 다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를 안 쓰고. 자바는 다 대문자 쓰는데 얘는 안 그래. 그거 하나만 그렇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클래스 이름이나 구조체 이름 쓸 때 소문자로 쓰지 마세요. 대문자로 써야 얘는 타입 이름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별자를 정할 때 단어 하나만 갖고 이름을 짓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2개 정도, 3개 정도 써서 이제 식별자를 표현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2가지 많이 쓰는데 낙타 표기법하고 뱀 표기법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낙타 표기법은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면 소문자로 가다가 다음 단어에서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뱀 표기법은 그냥 다 소문자인데 중간에 하이픈 언더스코어 문자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뱀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쓰실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하나의 관례를 정하고 그 관례대로 균일하게 통일되게 늘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드를 읽을 때 형식만 보면은 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구나. 다음에 똑같은 형태를 보면 얘는 변수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변수 이름하고 함수 이름은 다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구분이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구분이 돼요. 왜? 함수 이름 다음에 항상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함수 이름은 언제 나오냐면 선언, 정의, 호출. 셋 다 이름 뒤에 뭐가 와요? 가로가 와요. 변수 이름 다음엔 가로가 절대 안 와요. 뭐 특이한 경우 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웬만한 경우 안 와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함수들은 동사를 이용해서 정의해요. 변수들은 동사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명사이고 함수는 주로 동사. 이렇게 get name이라는 뉘앙스만 받으면 쟤는 함수다라는 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get name이 변수다 그러면 뭔가 이런 변수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주로 어떤 관례를 쓰냐면은 반환값이 있는 함수다. 그러면 대부분 반환값을 설명하는 걸로 함수 이름을 줘요. get name. 저거는 반환하는 거 뭘 반환한다는 거야? 이름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고,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는 그 함수에서 하는 일,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프린트 하는지 뭐 하는지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많이 쓰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복합 타입의 변수들, 배열 이런 것들은 이제 복수를 많이 써요. 그럼 student 쓰면 얘는 복합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 값을 유지하는데 끝에 복수 써서 변수 이름 지으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student 그러면 student 변수는 이제 학생 하나를 유지하는 변수일 거고, student 쓰면은 뭐 std 벡터이거나 어레이거나 뭔가
학생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례들을 잘 따라서 이제 이름들을 지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야 가독성이 있고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제 숙제들도 해주시고 그러면 습관화되면은 뭐 안 하라 그래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식별자로 못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C++에 있는 식별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더라도 키워드를 새로 도입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새 표준을 만들었는데 새 표준을 만드니까 새로운 키워드를 도입하고 싶어. 근데 참아요. 도입 안 하고 기존 거 하나 갖다 써요. 그럼 왜 그럴까? 그렇죠. 호환성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 이름을 키워드로 안 쓰고 자체적으로 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최대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쩌다가 보면 이제 새롭게 도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 키워드로도 써요. 제한적 키워드는 어떤 위치에 쓰이면 키워드가 되고 다른 위치에 쓰면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 쓰면은 걔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새롭게 키워드를 도입해도 저런 식으로 제한적 키워드로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키워드가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쓰면은 특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키워드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C부터 봐왔던 키워드, C에 있는 키워드는 다 키워드로 들어오겠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키워드라는 거 알아요? and, equal, and, not, or 저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원래는 우리는 저 키워드 쓰지 않고 뭘 써? 연산자를 쓰죠. 연산자. 근데 그 연산자를 쓰기 어려운 환경이 있나 봐요. 몰라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연산자를 안 쓰고 이 키워드 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롬할 때 저거 쓸 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몇 가지 있고 이제 새로 도입된 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새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애들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여러 가지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변수 얘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실제 C++의 원시 타입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C++의 원시 타입은 요게 전부예요. 요 표에 있는 게 전부. 제가 말하는 원시 타입은 요게 전부입니다. 불, 캐릭터, 인트, 롱, 플롯, 더블. 요겁니다. 근데 얘네들에게 signed, unsigned 수식할 수 있고 short를 수식할 수 있고 long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타입이 이런 타입들이에요. 이런 타입들. 내가 이걸 왜 붙였지? 기억이 안 나네. 왜 붙였죠? 여기는 안 붙이고 여기 왜 붙였지?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왜 붙였지? 얘가 요것들은 최소 크기 거예요.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최소 크기. 최소 크기고요. 내가 이걸 왜 붙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 이제 생각나면 다시 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의의가 있는 게. 그래서 얘가 논리 타입이고 문자 타입이고 정수, 얘도 정수, 부동소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C에는 롱은 없었어요. 이 롱은 롱을 수식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int는 앞에 short int, long in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또 그렇게 쓸 때는 int를 생략하죠. 그리고 signed는 거의 안 쓰죠. unsigned일 때만 앞에다 붙이고 signed는 안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값들이 최소 값이에요. 최소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표준에서. 그거보다 작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거보다 크게 만들 수는 있고요. 그거는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컴퓨팅 환경에 맞게 보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제 이거는 하는데 제 컴퓨터에서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제 맥에서 찍어보면 캐릭터는 1바이트고 short int는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 long은 8바이트예요. 그래서 long이나 똑같아요. 예전에는 long하고 long이 같지 않고 long하고 int가 같아 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nt를 쓰다 보면은 오버플로 날까봐 long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int 쓰나 long을 쓰나 똑같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long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int보다는 항상 long이 더 크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long하고 같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long까지 쓸 리는 없고 그냥 long 쓰면 되는데 또 저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웬만하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int보다 큰 거 필요하다 그러면 long은 무시하고 long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실제적인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럼 size of를 쓰셔야 돼요. size of를 안 쓰고 짐작해서 쓰시다 보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갈 수 있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ze of를 이용해서 판단하셔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들을 알고 싶으면은 C부터 사용했던 요 상수들을 이용하시거나 이제 C++에서는 요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걸 이용하면 편한 게 이 앞에만 사용하고 여기에만 바꾸면 돼요. 막 int 값, 더블 값이면 얘가 선언되어 있는 데가 헤더 파일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얘는 리미츠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갖다가 쓰시면서 내가 필요한 타입이 int다. 그럼 여기다 int 쓰고 long이다. 그럼 long 쓰고 최대값 알고 싶다. max 쓰고 최소값 알고 싶다. min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길어서 번거로울 텐데 한번 잘 쓰다 보면은 얘를 쓰는 것보다는 얘가 더 편해요. 왜? 포함해야 되는 헤더 파일도 하나고 늘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C limit, C float. 얘는 아마 여기 있을 거고, 얘는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include하고 얘 쓰시는 게 C++에서는 항상 같이 쓸 수 있어요. 얘는 여기에 int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뭘 넣었냐면 std stream size 넣었어요. 그래서 그 입출력 라이브스는 최대 버퍼 크기도 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최대 크기, 최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쟤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늘 똑같이 하나만 알고 기억하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수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정수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가 요 범위인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나면 프로그램이 안 죽어요. 프로그램 안 죽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해도 우리가 A 나누기 N 했는데 N이 0이야. 그럼 프로그램 죽어요. 이거 0 나누기 하면 죽어요. 근데 A 더하기 N을 했는데 오버플로우 났어. A, N이 커서. 그럼 프로그램 안 죽어요. 프로그램 안 죽고 A 더하기 플러스 A 더하기 N은 매우 큰 정수를 기대했는데 이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엉뚱하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정수 갖고 계산을 할 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아니다. 자. 요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 썸에다가 뭘 더하고 있어요. 근데 썸에다가 뭘 계속 더하다 보면은 너무 커져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얘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플러스를 안 하고 싶어요. 플러스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으면 이제 if문을 쓰겠죠. 길어서 그냥 여기다 int max 쓸게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sum 더하기 a 한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면 음수가 돼요. 음수가. 여러분 이해보수 잘 알죠? 몰라? 그러니까 0 이게 얼마야? 4죠. 4비트라고 칩시다. 요 두 개를 더하면 8이죠. 근데 4비트면 8이 아니죠. 8이 없어요. 왜 어떻게 없어지냐면 0, 0, 0 되고 1 올라와서 1이 되죠. 그럼 1, 0, 0, 0이에요. 그럼 2의 보수로 1, 0, 0, 0이면 얘 얼마야? 요 맨 앞에 값이 1이면은 얘는 원래 얼마예요? 2에 0승, 1승, 2승, 3승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승이 돼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4, 9, 6이죠. 그럼 10이 돼야 되는데 10이 안 되고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8, 얘 2죠.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비트 갖고 했지만 우리는 몇 비트가 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덧셈했는데 오버플로우 나면은 원래는 맨 앞에 값이 1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오버플로우 나면 걔가 1이 돼버려요. 1이 되는 순간 앞에 값이 이제 음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큰 값이 아니라. 오버플로우가 나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통과가 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확인해야 돼? 얘는 요걸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를 이리로 넘겨서 이제 내가 플러스 A를 할 건데 플러스 A가 되면 오버플로우 날까 안 날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버플로우 날까 안 날까 보려면 넘겨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이 경우에는 sum 플러스 이퀄 A. S 뭐 sum은 그냥 int max.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프로그램 짜겠지.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이에요, 이건. 오버플로우 검사하는 기본. 그래서 항상 오버플로우 해야 되는 거고. 요 문제는 요 문제 보고 앞으로 다시 갈게요. 요 문제는 이제 1부터 쭉 검사를 해 나가요. 근데 1부터 쭉 검사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시간 초과가 나. 시간 초과가 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드 버전에서 쭉 좋은 버전 있다가 요 순간에 배드가 됐어요. 제품이. 그럼 이 뒤로는 다 배드예요. 그래서 뭘 찾냐면은 요 첫 번째 배드인 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갈 수 있죠. 앞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걸 우리가 그냥 선형 검색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선형 검색을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형 검색, 그럼 얘가 느려. 그럼 다는 건 뭐 있어요?
이진 검색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은 중간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진 검색하려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돼? 정렬되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나름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 쭉, 나쁜 거 쫙. 그럼 여기를 중간에 갔어요. 근데 이 중간 게 배드야. 그러면 첫 번째 배드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러면 범위가 여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 여기는 9이네. 그럼 또 요 반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몇 개가 후보에서 배제돼? 반씩 배제돼요. 하나씩 가면 한 번에 배제되는 게 몇 개야? 하나예요. 근데 반씩 줄어나가면 전체적인 비용은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로그 n.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해요. 그럼 이진 검색을 하려면 얘가 로우, 하이,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있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 미드를 찾아야 되죠. 그럼 미드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오버플로 나요. 언제? 로우 하이가 상당히 큰 수면 오버플로가 나요. 그럼 얘가 오버플로 난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건 뭐냐? 오버플로 나면 오버플로 나면 그 써야 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 더 큰 타입 쓰는 거예요. 내 범위는 인트 범위야. 그러면 그 범위에서 놀면 오버플로 나는 거죠. 그러면 롱롱을 써. 그러면 8바이트가 되니까 여기서 놀면 오버플로 나도 롱롱 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돼. 그런데 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롱롱으로 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속도가 느려져요. 답이 틀려지는 건 아니고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계속 인트를 쓰면 인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버플로우가 안 나야 되잖아. 그러면 식을 바꿔. 오버플로우가 안 나도록 식을 바꾸는 거예요.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같은 식이 아니라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돼? 이렇게 바꿔요. 로우 더하기 하이 빼기 로우 나누기 2예요. 그럼 얘는 절대 오버플로우 안 나요. 근데 얘나 효과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반 어디가에 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걱정이 되면 오버플로우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버플로우가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오버플로우 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최종값은 오버플로우 있는 위치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 더 큰 값을 타입을 쓰거나 식을 바꾸는 거예요. 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검사할 때는 이렇게 검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거 보면 요 문제도 오버플로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포지티브 인테저가 주어져요. 포지티브 인테저. 그럼 1부터 인트 맥스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인트 맥스까지. n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n이 짝수면 2분의 n으로 나누고요.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을, n을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로 바꿔요. 그럼 n을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반으로 나눠지겠죠. 반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요? 최소수. n이 주어졌을 때 1이 되는 최소 횟수를 우리가 출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를. 머리를 굴려봐요. 저 수학적인 특성이 뭐지? 막 굴려요. 그래서 수학적 특성을 알아내가지고 코딩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싫으시면 뭘 해보면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돼. 그렇죠?
그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 해본다 그래요. 그러면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일 때도 해보고 n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 그 다음에 뭘 택하면 돼? 더 작은 거. 작은 걸 택하면 돼요.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돼. 그러면 어떤 문제를 전수조사로 해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재계함수를 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문제거든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재계함수를 짜고 싶어요. 재계함수로.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재계함수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조 함수 자체를 재계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쟤는 그냥 두고 내가 나름대로 재계함수 만들고 저 함수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전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replac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 replace는 재기적으로 잘라 그래요. 재기적으로. 그럼 재기함수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반복문 짤 때도 반복의 조건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재기함수도 재기로 계속 부르다가 끝나야 되잖아. 무한 재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료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종료 조건은 일이 들어오면 몇 번 필요한 거야? 바로 1이죠? 0이죠? 0이에요. 그래서 종료 조건은 n이 1일 때예요. 그리고 return 0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else if 써도 돼. else if 써도 되는데 바로 전에 봤던 if문, 썼던 if문이 조건 따지고 그 다음에 return이야. 그럼 else if 하나, 그냥 if 하나 차이 있어 없어? 차이 없죠? 그럼 그냥 else if 안 하고 할게요. 짝수야. 짝수는 뭐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도 또 return이네. 그럼 또 else if 안 쓸게요. 자, 여기 오면 이제 n은 뭐예요? 홀수죠. 홀수면 뭘 해봐야 돼? n 플러스 1도 해보고 n 마이너스 1도 해봐서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취해야 되는 거죠. 민값 주었으니까. return 끝났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뭐야? 어디가 문제가 돼? 어떤 경우에 한 가지 경우에만 문제되고 다 해결돼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때 문제될까? 자, 우리가 n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n은 양의 정수예요. 포스티브 인티저예요. 그럼 1부터 max까지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언제 들어왔을 때? max가 들어올 때. max가 들어오면은 요 플러스 2라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t max하는 순간만 잘 안 되고 다 돼. 그럼 int max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에서 int max는 어떻게 처리할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푸는 방법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풀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n을 1이랑 비교할 때 오버플로우 날까? 안 나죠. n을 모두 2할 때 오버플로우 나요? 안 나요.
n 나누기 2 문제 없어요. n 플러스 1 문제 없죠. 문제 있죠. n 마이너스 1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일 때만 문제가 있고, 그럼 n 플러스 1이 항상 문제되나? 아니네. 인트 맥스일 때만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사전 처리를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인트 맥스이면은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기능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인트 맥스일 때 n-1이라는 건 문제 안 되고 n 플러스 1이라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야? 요 값이 필요해요. 요 값이. 그럼 요 값을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해 놔. 계산해 놔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번 걸려? 플러스 1 나누기 2 한 거죠.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이 요게 예전에 제가 제출한 건데 요렇게 써놨어요. 원래는 플러스 1 나누기 2 해야 되죠. 근데 플러스 2 하는 순간 또 뭐가 나? 오플로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꿔서 맥스 하프를 저렇게 놔가지고 여기다가 n이 인트 맥스이면은 얘는 뭘 하냐면은 맥스 하프 플러스 2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죠. 그럼 이 코드는 아까 제가 썼던 코드랑 이 플러스 2라는 걸 내가 빼먹었구나. 그쵸? 하여튼 뭐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오버플로. 그리고 그 오버플로를 어떻게 극복한다? 검사를 하세요. 아니면은 식을 바꾸세요. 그리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수조사, 재기함수 이런 걸 작성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좀 익히시면 뭐 재기함수 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그걸 디버깅하기가 조금 아픈 거지. 많이 해보면 또 뭐 반복문 작성하나 재기함수나 똑같아요. 근데 반복문 짜서 이런 거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뭔가 전수조사하는 건 재기함수 하면은 되게 흐름이 쉬워요. 아까 이 코드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죠? 플러스 1. 그것도 안에다 플러스 1 이게 더 멋있네. 플러스 1 밖에다가.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짰는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더니 이거 제출하면 에러 나겠죠. 여기서 요거 해보시면 돼요. 값 나온 거 없어? 어이씨, 오셨어. 이렇게 해놓고 run 누르면 서밋 하지 말고 서밋해서 계속 퍼센테이지 영향 주지 마세요.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에러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버플로 났다는 정보가 쭉 나와요. 제가 리트코드가 좋은 이유가 공부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백준 이런 데는 내가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고민하는데 되게 시간 걸려요. 근데 그것도 훈련인데
근데 그 훈련을 나중에 하시고 오히려 리트코드 갖고 훈련하면은 내가 틀리면 내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 틀렸는지를 얘는 리트코드는 다 보여줘요. 그럼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제 수정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잘 통과가 되면 서밋 해보고 서밋 했는데 내 속도가 막 50%야. 그럼 이런 거 딱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35%네. 아, 되게 짜증나죠. 화나죠. 화 안 나?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누르면 코드가 나와요. 근데 이 코드 보면 이게 뭐야?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이해되는 코드들도 나올 거예요. 나랑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아 쟤는 이래서 나보다 잘 짰구나. 내가 뭘 캐치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숙제 하라는데 이거 다 뺏기지 마시고 근데 공부할 때는 내가 통과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코드들 여기 보면은 이런 애 코드들이 어떻게 해서 짠 건지를 한번 읽어보고 분석해 보세요. 그게 코드 리뷰고 좋은 훈련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솔루션스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 막 설명돼 놓고 자 설명하면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답을 찾으려고 이거부터 먼저 가시면 안 돼.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리트코드 갖고 공부하신다. 그러면 문제들을 읽어봐요. 그리고 easy, medium, large, 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수준이 어디다? 난 easy다. 그럼 easy 문제들을 풀어보고 easy 문제 봤는데 내가 문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문제를 이해해야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이해돼. 그럼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전했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솔루션 가서 보고 막 하는 거예요. 해결했어. 눌렀더니 통과가 됐는데 100%야. 그러면 그거는 박수 치고 기분 좋아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코드니까. 근데 막 20%, 30% 간신히 통과했어요. 그러면 내 걸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보시면 그런 거 클릭해가지고 보고 솔루션에 올라온 것도 보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에는 그게 학습돼 있으니까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풀어도 예전에 풀었던 방법처럼 푸는 게 아니라 발전된 어떤 거 갖고 풀어야겠죠. 그럼 다음에는 비슷한 문제를 풀었더니 60, 70 나오는 거예요. 근데 80 나오고 100 나온 건 아주 미세한 테크닉이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난 100% 안 나오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봤더니 코드가 나랑 별 차이는 없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아주 그 미세한 테크닉은 좀 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또 발전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이제 C++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그럼 내가 다음 학기에 또 자바를 배워. 그럼 자바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자바에서는 이런 기능 어떻게 하지 찾아보고 그럼 스스로 원래는 프로그램 언어들을 이렇게 학습할 수도 있어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